들었어요. 그 지점에서 소연 선생님은 그 만약에 내가 이제 제임이라면 네. 어떤 남성성을 아버지로부터 배웠어야 된다 혹은 경험했으면 좋았을까요?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운동을 못한다. 여기서는 축구를 하기가 너무 싫었고 그냥 그리는 게 좋았다. 이게 내성적인 아이로 보여요. 그리고 그림을 좋아하는 걸로 보이고, 근데 아버지가 축구를 할 때 자기가 못하니까 나를 외면했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아버지도 솔직하게 얘기하죠. 자프 와이프한테 아들이 축구를 못했을 때 되게 속상했었다. 다른 아빠들이 네. 비웃을 때 자기는 그냥 네, 숨어 그럴 있었다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런 모습들을 좀 부끄러워하지 않는, 뭔가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파악하고 기준을 세워주는 역할? 결국 이제 네, 그거거든요. 결국 이게 이제 아버지의 어떤 부성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 어른성하고 네,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네, 되는 게 아이들이 그 영화의 장면에서나 실제 요즘 아이들이나 어른이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집안에서의 어떤 어른의 역할이라는 게 막 진짜 꼰대 노릇하고 네, 막 가르치고 이게 아니라 네, 어른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일관된 어떤 태도 그리고 말하자면 일종의 공평한 어떤 기준과 질서를 계속 유지해 네, 나가려고 노력하는 어떤 네, 모습 그래서 그거를 또 언어적으로 안내를 해주고 네, 막 자상하게까지는 아니어도 네, 모두가 자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쵸. 인격을 바꿀 수는 네,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안내하면서 이런 일관된 어떤 기준이나 질서를 제공하는 거 이게 안정감을 주는 어떤 어른의 역할인데 네, 그게 지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 드라마에서 드러나는 것도 이 아빠가 되게 일방적이잖아요. 네, 일방적이고 감정적이고 네. 맘대로 안 될 때 창고를 부수고 그러니까 막 그게 다예요 라고 제이미는 말하지만 사실 그거는 굉장히 폭력적인 행위인 거고. 그리고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보면 이제 그 상담자가 계속 아버지의 폭력성이나 이런 것들을 의심하면서 질문한다고 네, 생각했고 할아버지는 어땠는데 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관계가 어땠어?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모델링하지 않았는지를 이제 탐색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그 아빠가 사화에서 나는 혁대로 맞았지만 나는 내 아이를 때리지 않았어. 난 그런 아빠가 되고 싶은 게 이 아빠도 노력을 한 거예요. 네,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정신분석 관점에서의 무의식적 차원에서 보면 폭력성이라는 것, 이 충동이라는 건 전수될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내 아버지에게 내가 폭력적인 어떤 취급을 받아서 이 아빠는 실제 아이를 때리진 않았지만 그 어떤 이어진 폭력성들이 그냥 말이라던가 어떤 태도나 아우라에서 계속 나오고 네, 있었을 수 있고 네, 그럼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전수된 어떤 폭력적인 충동이나 대물림들이 이 손주 네, 그러니까 네, 제이미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네. 실질적인 어떤 실제적인 물리적 현상으로 드러났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준거 집단, 그러니까 또래에서 통하는 어떤 용어들이나 실제로 해도 된다. 우리는 이렇게 뭉쳐야 된다라고 어떤 그런 논거를 딱 만났을 때 얘가 이렇게 폭발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 그래서 그 특히 아동기의 아이들이 부모와 동일시가 굉장히 심하다면 사실 청소년기에는 모델링이 필요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상징적인 모델이 필요해서 네, 그게 이제 뭐 엄마나 아버지가 되면 좋겠지만 그게 네, 아니라도 뭐 학교라던가 그럼 네, 주변에 어떤 그런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어른이 있으면 좋은데 어, 없는 게 현실이고 없어요. 너무나 네, 너무나 제가 늘 얘기하지만 너무나 그 나르시스틱한 어떤 사회 현상들 때문에 네, 우쭈쭈만 하지 그리고 막 무조건 네가 오라 네 네, 감정이 오라 이렇게 되지 어떤 기준에서 명확하게 가르는 어떤 그 네, 상징적 어른의 역할들이 너무나 사회적으로도 근데 이게 흔들리게 되면 우리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넘어서 이게 무질서함은 굉장히 정신분열적 현상으로 가는 지점하고 연결까지 될 수 있거든요. 하나의 질서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 근데 그리고 이때 제가 어떤 부분에 그
호명, 지명, 네. 인셀이라는 어떤 그 일종의 찐따, 왕따 이런 지명을 아이가 받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설령 아이가 학교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가정 내에서나 아이가 어떤 주변에서 그거를 만회하거나 상쇄할 수 있는 어떤 어른의 언어가 있다면 아 너는 그런 아이가 아니고 네. 강력한 어떤 언어가 있다면 아이가 여기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네. 이미 아이가 제이미는 인셀이라는 지목을 받아버렸고 그러니까 그 어른이 부재하니까 네. 또래 사이에서의 어떤 그 인기도라던가 네. 이런 게 그 어른의 언어를 대체하는 권력을 가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명이라는 게 절대적인 힘을 가져버린다. 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인셀로 지목받았을 때 나는 완전히 마치 버림받은 완전 그 세상으로부터 특히 이제 저도 학교의 아이들을 봤을 때 남자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 무리, 네. 그룹, 서열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죠. 그런 데서 뭔가 내가 어떤 부정적 지명을 받았을 때 이게 아이들한테 미치는 정신적 영향은 엄청난데 이거를 또 어른들이 좀 간과하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거를 너무 그냥 네. 아유, 다 지나가는 일이야 뭐 네. 또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사실 그 아이들 나름대로는 너무 치열하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네. 무서운 세계라고 네. 생각해요. 그리고 3, 4화에 드러나지만 이 제임이라는 아이도 굉장히 영리하고 영악하고 지능적이잖아요. 저는 소름이 돋았던 적이 와, 진짜 있는데 아이가 그 두뇌 게임을 하는데 네. 무섭잖아요, 좀. 그 상담사한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축구를 시킬 때 난 골키퍼만 해야 됐고 아빠가 나를 외면했었다. 그럴 때 속상했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냐. 아빠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셨을 거야 라고 얘기해줘야죠. 너희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해줘야죠. 왜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에서 걔가 그리고 당신 유도하는 거지 네. 뭐 내가 함정에 빠졌어 이런 것들이 네. 이미 이제 너무나 많은 범람하는 정보나 이런 것들 애들도 학습을 네. 하고 있고 저는 뭐 대한민국의 80%가 반심리학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유튜브 좀 반심리학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이는 그러니까 그것들이 얼마나 이 난무하는 정보 이런 것 속에서 위험천만한가?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그 호명과 지명을 아이가 벗어나고 싶어 했다. 그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왜 상담 선생님과도 뭔가 선생님이 처음에 이렇게 핫초코를 준비해서 마시멜로우까지 넣어서 이제 주고 상담을 분위기를 편하게 하려고 유도하니까 좋아하다가 이렇게 점점 질문이 디테일하게 들어갈수록 자기를 호응해주지 않는 쪽으로 이제 몰아갈 때 아이의 이제 분노가 폭발하는 장면이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거절이란 게 참 그렇게 큰 그죠. 걸까? 왜냐하면 그 결국은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혼란을 그 네. 혼돈의 시기라는 것도 정체성이 희미한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호명이라는 하나가 내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느냐가 그렇게까지 우린 글쎄 일생 그 영향을 받는데 그런데 아이가 그 선생님한테도 마지막에는 처절하게 나 좋아하세요? 맞아요. 인간으로 네. 괜찮아요? 네. 남자가 아니라 네. 뭐 마음 있고 이게 아니라 선생님 저 좋아. 그러니까 끝끝내 이 아이가 확인하고 싶었던 결국 자기 존재의 네. 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모들이 과도하게 막 이렇게 반영을 해도 사실은 문제가 생기고 그런 어떤 그 부정적 낙인이나 호명에 의해서 자기를 확인받지 못한 아이가 실제 지금 자기가 사람을 죽였는데 네. 전 사실 이게 반전이 있을 줄 알고 봤는데 네.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을 죽였는데도 그런 사안에 집중하기보다 이 아이는 집요하고 무서울 정도로 그 상담사를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 나 괜찮은 아이 아니에요? 네. 내가 정말 혐오스럽고 싫은 아이냐를 끝끝내 확인하고 싶다. 네. 이게 굉장히 처절하게 좀 드러나잖아요. 맞아요. 그게 청소년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만 사실 우리 일생 가는 것 같거든요. 평생의 숙제 같아요. 예.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이성관계에서나 뭐 직장 생활에서나 결국은 그런 어떤 트라우마적인 요소들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나중에 뭐 결혼을 하거나 혹은 내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와의 관계에도 결정적으로 네. 영향을 미치는 거. 네. 여기서는 소년에 한정돼서 드라마 자체가 남자아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랬지만 만약에
죽어서 말이 없는 KT 입장으로 상상을 해보면 어떤 KT도 그런 성적인 어떤 음란물이 자기도 모르게 유출이 됐고 뭐 그 나름 그 안에서도 막 신체 부위로 놀림을 당하는 거라든지 예를 들어 저도 옛날에 저 집에서 뚱땡이로 호명이 됐었거든요. 진짜로? 네, 저는 그냥 뚱땡이였고 오빠 2명이 저를 뚱땡이라고 불렀고 만약에 인스타를 제가 사춘기고 인스타를 한다면 저는 진짜 너무 자살에 이르렀을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여자아이들이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참 슬픈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 KT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남자아이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여자아이들이 요즘 또 신체 부위를 노출한다거나 네. 이게 아이들이 뭐 음란물을 접하거나 그게 결국 같은 맥락이거든요. 뭐냐면 내가 그것을 보여주고 네. 허용하지 않으면 수용되어지지 않을 거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나도 수용되어지고 존재로서 그러니까 이 불안정한 시기에 아이들이 뭔가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좀 더 호응을 받거나 수용되어지는 존재의 경험을 위해서 이게 뭔가 신체 부위를 보여준다거나 네. 이게 이런 부분들이 강력하다. 그 안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또 부모로 돌아가면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충분한 어떤 그 대상적 수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상으로서의 수용이라고 뭐 존재의 경험 해도 끝도 없어요. 끝도 네.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결핍이 너무 심하거나 너무 과잉되었을 때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으로 많이 드러나는 거. 네. 뭐 결핍이 있다고 하면 다 그런 선택을 하냐 그거는 아니에요. 이건 개인별로 여러 가지 논의점이 있지만 그런 지점들이 이 여자 아이들과 남자 아이들에게서 드러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거를 그냥 이제 한때 그러는 거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른들이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 문제가 심각하다가 아니라 그 아이들 입장에서 이게 너무 처절하다. 네. 너무 근데 무섭고. 그 드라마에서 또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또 별개로 성인 남자들의 모습을 혹시 떠오르는 사람 없으세요? 누구? 그 상담사가 이제 갔을 때 느끼하게 다가가던 그 감찰관. 그 감찰관이 그 상담자한테. 네, 상담자한테 그러고 그래서 보면은 일상에서 성인 남자가 성인 여성을 어떻게 대하는가도 전 되게 좀 돌아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남성이 여성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4화에서는 그 아버지가 생일이라고 해서 엄마한테 이제 신체적 접촉을 유도하죠. 근데 엄마가 나 지금 바쁘다, 이럴 때가 아니다 하는데 그 거절이라고 생각 안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이게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우리 어른들의 모습에서도 그런 게 있다 하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결국 그 남성과 여성의 차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뭐 남성들한테 별로 기가 눌려서 살지도 않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집을 만약에 뭐 제가 뭐 숙소를 옮긴다거나 이랬을 때 오피스텔을 계약한다거나 갈 때 내가 혼자 갔을 때 그쪽에 남자 중개사가 있을 때 나를 좀 저기하게 보지 않을까 저도 모르게 약간 이런 생각들이 좀 올라오는 거 보면 굉장히 학습된 것 우리의 체화된 어떤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체화된 것들이 확실히 있어서 그게 확실히 너무나 강력하게 존재하는 근데 물론 내가 여자라서 모든 불공평한 대접을 받아요라고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여성들이 싫은데 싫어서 거절하고 원하지 않는데 화를 내고 격렬하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별로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는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남자들의 문제는 게 뭐냐면 이게 아버지도 그러잖아요. 나는 혁대를 풀고 아이를 때리지 않았어라는 어떤 혁대를 풀어 아이를 때리는 사람을 타자화를 시켜서 철저히 나와는 분리해버리는데 나는 여자한테 그렇게 추근덕대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모든 남자들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일상에서 벌어지는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자는 실제로 제가 남편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걸어가다가 어떤 남자가 걸어올 때 저 남자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 했더니 없대요. 나는 매일 해
공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공포를 느끼고 살잖아요. 그치. 근데 남자들은 그냥 자기는 걸어갈 뿐인데 왜 뭐 나를 그렇게 감시적인 눈으로 보냐, 나를 왜 치안 취급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남성들의 어떤 타자화하는 습성,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습성, 그런 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대화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차이가 지는 지점이 분명히 있어서 있는데 우리가 진짜 상대가 되지 않고선 도저히 알 수 없는 어떤 지점들. 그 상담사한테도 그 감호 감찰관이 나는 상담사란 직업을 가질 수 없겠죠? 라고 물어보면서 우리 직업을 바꿀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안 되겠죠. 라고 하는 대사에서도 열등감이 좀 보여지고 참 그래서 단순히 이제 청소년만의 문제는 아닌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남성성이 강한 경우일수록 이 지금 제이미도 상담자를 여자로 보잖아요. 맞아요. 여자로 보면서 뭔가 좀 거칠게 표현 되도 안 하게 얘가 지금 네. 애가 우위에 뭔가 있으려고 네. 하죠. 그러니까 이 남성성이 강할수록 뭔가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네. 위에 있으려고 그러니까 지배까지는 아니어도 뭐 압도적 우위라는 표현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지배하거나 군림하거나 꼭 이게 아니어도 누군가의 위에서 뭐 리드를 하거나 끌고 가거나 지배적이거나 이런 지점에 대한 이 남성적인 속성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남성이라고 다 그렇지 않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굳이 좀 제한적으로 얘기를 하면 좀 더 여성성을 많이 포함하거나 이런 그 언어적으로 좀 더 풍부한 사람이거나 이런 남성들은 그러지 않는데 우리가 흔히 좀 속되게 얘기한 마초적이거나 이런 경우에 힘 네. 그래서 그 남성은 자꾸 우위에 있으려고 특히나 여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지점이 되게 크잖아요. 네. 그 제이미도 제가 되게 인상에 남았던 게 막 화를 내고 이제 딱 이렇게 압도되는 것 같으니까 상담사가 확 이렇게 겁을 주잖아요. 거기서 진짜 패고 싶었는데 저는 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여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자 선생님이라서 네. 이 친구가 이놈의 새끼가 이 자식이 지금 성인 여자 선생님인데 이게 여자라는 사실로 아이가 거기에서 뭔가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태도들 이게 이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의 어떤 그 참 간극을 좁히기 어려운 맞아요. 제가 그 전화를 주로 받는 게 업무인데 민원 사항이란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그간의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저희는 법률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절차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화를 내요. 보통 한 50대, 50대 남성들이 그래요. 근데 그게 나중에 그 어떤 차장님이랑 얘기를 하다 알게 됐는데 남자일수록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얘가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남자 여자를 떠나서 그 어떤 어려운 용어를 설명했을 때 자기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얘 말을 어렵게 해서 나를 무시하네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욕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쌍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내구조적이라고 해야 될지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상담실에서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지만 남성분들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특징이 뭐냐면 남자 내담자분들 좀 남성성이 강한 이런 분들은 진입이 어려워요. 근데 물론 한 번 딱 이게 라포가 형성이 되면 그냥 아주 오래 가거든요. 네. 이분들도 의심도 별로 안 하고 오래 가는데 그 진입이 어렵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자가 가르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성 내담자분들은 선생님이 뭐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게 또 오히려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자꾸 뭘 들으려고 하시는데 이 남성들한테 처음에 제가 조심하는 게 뭐냐면 혹시라도 가르치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막 설명을 하고 이러는데 이게 남성들 입장에서 가르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심지어 설명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막 설득을 하려고 네. 내가 막 설득을 하려고 해도 너 나 가르치려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이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게 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자체가 싫다는 건 일단 세상의 중심이 나고 네. 내 위에 누가 있어서는 안 되고 네. 그리고 모르는 게
들켰을 때 어떤 그런 부끄러움 그런 것도 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 나 이거 잘 모르겠어. 어, 이해가 안 가. 그런데 얘는 자꾸 이렇게 똑 부러지게 얘기를 하네, 여자애가. 그러면 똑 부러지게. 근데 저는 상냥하게 얘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 뭐 불친절 민원 막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가고 국민 그 이런 위원회 같은 거 막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화를 내던 사람도 저희 이제 남자 부장님 뭐 예를 들어 경상도 사투리를 거나하게 쓰시는 저음의 부장님이 전화를 받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일단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사장 나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막 마치 여직원은 들어가고 남자 사장이 나왔을 때 뭔가 잠잠 이런 것들이 참 얘기하다 보니까 가슴 답답한 거. 우리가 언어적으로 아마 이제 소연 선생님 아마 이걸 명확하게 발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똑부러지게 설명할 때 이 사람이 정확하게 나에게 정보를 전달하고는구나라고 인지하는 게 아니라 뭐지? 왜 네. 가르치고 난리야? 네. 네가 먼저 날 가르쳐. 약간 네. 이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빈정이 상해. 네. 그러니까 빈정이 상하는 게 이 남성들은 이 여성에 대한 본인들도 가지고 있는 이게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어떤 관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관념이 있어서 싹싹하고 친절해야 되고 여자로서의 어떤 나보다 어린 여자 뭐 이렇게 위치를 선정하려고 하는 그 짧은 전화 통화에 있어서도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세상 살기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합의점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이게 해결이 가능한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남성들 중에도 이제 사회적 지위가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 또 뭐가 있냐면 그럼 남성만 문제냐? 그 지점을 이용한 여성의 만족도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남성에게 보호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또. 그렇죠. 그런 네. 여성들도 많이 네. 그러니까 돌봄과 케어를 받으려고 하는 거, 전적인 어떤 의존을 하고 싶어 하는 것도 그와 상반된 하나의 효과도 있죠. 네. 여성이라고 그럼 무조건 이런 남성들로부터 뭐 불평등한 지점만 있느냐 하면 그 불평등을 이용해서 만족을 누리는 여성도 많이 있단 말이죠.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래서 뭐 무거운 거 하나라도 남자가 우리가 이용할 수 있죠. 물리적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그런 실질적인 그런 어떤 이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강력한 어떤 남성성으로부터 돌봄을 받고자 하는 가부장적인 여성성이 체화되거나 그걸 누리거나 즐기고자 하는 여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지점이 참 적절히 실제로 진화 심리학이라고 해야 되나? 또 진화론적으로 진화론적이 아니라 일부 일처제가 법제화된 거에 대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왜 일부 일처제를 법으로 정하냐,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거는 수컷이 되게 강력한 수컷일수록 많은 암컷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본질적으로 여성은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는 그 기능으로 강력하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남자, 수컷을 원하는데 그럴 수 있는 남자는 한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런 강력한 수컷은 제한적이다. 네, 제한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강력한 수컷은 어리고 젊고 어떤 여성으로서의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여자들을 재빨리 캐치해서 자기 수하에 둘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두기 때문에 만약에 일부 일처제를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독식하게 된다. 독식하게 돼서 문제는 대다수의 남성이 결혼을 내지는 뭐 자손을 갖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적인 수컷의 남성의 공포가 이 서사를 좀 지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건 그렇게 따지면 진짜 결혼제도가 꼭 필요했던 일부 일처제가 꼭 필요했던 거다, 그죠?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는 거네. 만약에 일부 일처제 상황에서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게 남자 입장에서 바람을 피우는 게 여성에 대한 자기 와이프를 배신했다는 게 것도 물론 나쁘지만 윤리적으로 나쁘지만 진화론적으로는 무수한 다수의 수컷에 대한 되게 배반적인 행위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성을
다른 수컷에게 갈 수 있는 여성을 여성을 점했다는 점했- 게 되니까 야, 흥미로운 지적이다. 되게. 이 공포가 남자들한테는 좀 다 있는 것 같아요.